신종호의 마켓 뷰입니다. 2,500포인트를 코스피가 재탈환했습니다. 추가 상승에는 또 어떤 재료가 필요할지 또 더 올라설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 모시고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시장이 2,500포인트를 다시 탈환하면서 네네. 분위기가 좀 나쁘진 않습니다. 예, 11월 넘어서 12월까지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들이 많은데요. 오늘의 주제를 보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무래도 좀 전에 아마 한 10분 정도 됐나요? 10분 정도 된 시각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 특히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네. 하나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엔비디아 실적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네. 엔비디아 저도 좀 들어오기 전에 살짝 봤는데 EPS도 그렇고 매출단도 그렇고 네. 역시나 네. 비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장 외에서는 조금은 좀 강보합,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얘기 나눠볼게요. 예, 지금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아직 하고 전달하지 있죠. 못하니까 네, 맞아요. 그거를 보거나 듣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만 갖고 보면은 네, 수치 팩트 자체는 모든 예상을 다 넘어섰어요. 맞아요. 근데 넘었을 거라고 다들 기대해서 그런지 그랬었던 모르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단 수치적으로는 3분기 이제 10월 달을 마감한 그 분기의 매출이 181억 달러를 나와서 시장에서 160억 불은 넘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좀 높아졌고요. 마진 역시 당연히 매출이 좋게 나오니까 이제 그로스 프로핏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이라 그러는데 이게 한 70% 중반, 75%니까 70% 초반보다 좋았죠. 더군다나 이제 가이던스인데 당연히 3분기 실적이 이러면 4분기도 높아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4분기에 대한 원래 실적 나오기 전에 예상치가 한 지금 3분기 실적 정도인 180억 불이었는데 3분기가 180억을 넘었으니까요. 4분기는 200억 불 정도로 네.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마진은 동일했고요. 그래서 실적만 보면은 가이던스만 보면은 오케이 그냥 굿이 너프죠. 충분히 거죠. 좋은 네. 거죠. 근데 이제 본장에서도 1% 정도 하락했는데 지금 마감 이후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맨 처음에는 네. 마이너스 4%까지 가다가 나오기 전에. 근데 나오고 나서는 좀 약간 플러스로 돌린 듯 하다가 지금은 다시 또 마이너스 1%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이제 가이던스뿐만 아니고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다. 왜 중국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금 11월 들어오면서 지금 한 20일 정도에 주가가 주야장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20% 400불까지 내려갔던 것이 지금 거의 한 20몇 프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숨고르기에 빌미를 찾은 것인지 네. 뚜껑을 좀 더 컨퍼런스 걸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아까 FOMC 네. 회의록에 대한 것도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3분기도 좋았습니다. 매출액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EPS까지 예상치를 비트했고 네. 가이던스도 사실 한 10에서 15% 정도 네네. 비트한 상황이라서 하락하거나 시장 외에서 주가가 빠지는 부분 그동안 너무 많이 네네네. 올랐던 부분들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얘기를 좀 기다리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젠슨 황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안 올랐으면은 주가가 별로 안 올랐잖아요. 400불까지 내려가다가 450불 정도로 했으면은 오늘 분명히 한 10% 이상 올랐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미 한 500불을 갔다 보니까 약간 프로핏 테이킹 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보면 실적 자체는요. 가이던스 이번 거까지는 더 나올 수가 없어요. 182억 불이면은 나올 만큼 충분히 나온 게 아니라 매우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5%는 오르겠네 싶었는데 그러고 보면은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일단 H200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 중국에 대한 규제는 또 악재이고. 악재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알지만 다른 쪽 말씀드릴게요. 좀 뒤에 말씀하실 텐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 네. 그리고 여기 관련되는 AI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가 다시 이렇게 피드를 줘서 우리 엔비디아하고 AMD 전반적인 포텐셜 이제 4분기도 끝났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도 내후년도에 큰 그림에서의 성장 속도가 얼마 될 것이냐 이 큰 그림을 누가 줄까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그 오픈 AI 이런 쪽에 AI가 AGI를 어떻게 발전하는가, 흔히 또는 온 디바이스 AI는 한 2, 3년 뒤인데 네. 그거는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이 전반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거대 담론에 대한 얘기로 올라갈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김에 이 샘 알트만이 네네. 이제 오픈 AI에서 해고되고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되는 부분을 네네. AGI 즉 윤리적인 부분보다는 그렇죠. 수익성 맞습니다. 에 더 초점을 맞추는 네. 전환점이다라고 보는 게 중론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 지금은 어떤 거대 서버에서의 그렇죠. AI를 돌리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고집적의 어떤 네. HBM을 더 능가하는 뭐 HHHBM이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AI 업계가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네네. 구글하고 아마존도 뭐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다. 빅테크 전반적으로 뭐가 투자 아이디어가 더 확산되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두 가지로 양면을 타석을 가능해요. 네. 딴 얘기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오픈 AI 이 샘 알트만 잘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오픈 AI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기사에 나온 거 딱 한 줄이 있어요. 영어로는 한국말로 하면은 오픈 AI는 사람이 없으면은 without human,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nothing이 아닌 게 되려면 휴먼이 중요한데 이제 떠난 사람들 다시 오픈 AI를 새롭게 하더라도 아까 그 방식이 non profit이 아니고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픈 AI도 지금 한편으로 또 엔트로피 CEO를 만난다 그랬었고 원래 소프트뱅크라든지 옛날에 존 아이브도 샘 알트만 만나려고 했었고 이 모든 것들 온 디바이스라면 또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 암하고도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손정희의 소프트뱅크나 암하고 이런 것도 다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과정이 AI가 막 가다가 잠깐 쉬는 건 아니더라도 다시 돌아보면서 리셋하는 거냐라고 보면은 잠깐 멈출 수 있다. 포즈 기간이 걸칠 수 있다면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주가 이 시장 잠깐 대기해 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편은 이거는 이제는 그 사람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 그 실존적 위협으로 가는 것이 부상한다 싶으면 그 포즈가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주가에 대한 거는 내년도 한 2분기까지는 반영이 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이 하나 들 수 있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중요히 여겼으니까 샘 알트만이나 그 여러 부류 사람들이 7명이 어디로 흐트러지거나 갈지 모르지만은 이제 방향성은 더 확고하게 뭐죠? AGI를 향해서 빨리 간다는 측면에서는 더 다양한 활동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메모리건 GPU 수요는 더 늘어난다는 게 뻔하기 때문에 예. 24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25년까지의 뷰를 볼 수 있다고 보면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생각이 분기점이 왔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의 엔비디아의 오늘 주가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하고 이런 분들의 어떤 얘기, 이 사태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거대 담론까지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실은 반도체 매출과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네. AI의 확장은 결국 이제 반도체 메모리의 또 다른 붐. 네. 우리가 이제 2010년부터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또 하나의 비이클이 나타나면서 사이클이 있었고 2017년에는 또 데이터 센터 사이클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잠시 또 사이클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제 AI라는 사이클을 저희가 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IDC에서 내년에 대한 반도체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에 어제까지 보니까 11월에 대한 그 수출도 반도체가 플러스로 돌아섰더라고요. 전년 그렇죠. 대비. 네, 맞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진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네. 좀 집중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 이제 아까 말한 AI건 HBM은 좀 지겨울 정도로 들으셔서 네. 이익 실현도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매출의 가장 큰 거는 이익을 기록 많이 못하지만 일반적인 D램이잖아요. 일반적인 D램은 휴대폰과 PC와 그다음에 일반 서버 같은 데이터 센터란 범용 말이에요. 데이터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거는 경기랑 연관되는데 경기가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미국 경기를 포함해서 경기가 위축, 침체가 세지 않다는 가정을 갖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를 아주 한껏 반영하기에는 조금 일러요.
이르다. 그래서 그것을 한껏 발휘를 못하는데 반영하는 시기는 늦어도 내년도 한 봄 정도는 온다고 보거든요. 네. 그걸 바라보고 지금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서 선반영할 것이냐 이런 관점이라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주식은 변동성이 있을 때 사들어가는 게 맞고요. 반도체 주가적으로는 그런 걸 제가 봤을 때는 2분기에는 반영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한 3개월, 6개월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이 시즌에서 내려오고 그러면은 연말이나 연초 이전에는 의미 있게 비중을 고려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죠. 경기가 급격한 침체가 안 온다면은. 자, 경기가 급격한 침체가 안 온다면이라는 기준이 참 네. 공교롭게도 간밤에 연준의 의사록이 나왔고 네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엔비디아는 아까 AI에서 다뤘고 네네. 연준의 의사록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는 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고용이 조금은 더 네. 둔화돼야 된다. 그 말인즉슨 경기가 더 안 좋아져야 된다는 네네. 얘기고 그렇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AI를 뺀 나머지 메모리가 사실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돌아서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높은 자리에 와 있지만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더라도 다소 조금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경기가 침체가 안 된다는 것은 그 경기가 둔화는 가능하거든요. 경기는 이미 둔화되고 있으니까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이미 낮춰진 재고에 대한 리스타킹의 수요는 있을 것이고 경기가 침체 안 된다는 것은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컨슈머 마켓인 70%가 소비가 미국 경기가 마이너스 정도로 갈 정도는 아니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정도의 성장률을 역성장을 하면은 뭐가 일어나죠? 금리 인하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경기 침체가 세지 않다는 얘기는 미국의 금리 인하도 자발적인 건 보험적인 간에 경기 침체가 명시됐다고 보고 금리를 인하하는 액티비티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일어난다는 가정이에요. 네. 만약에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가면서 그래서 그거를 앞뒤로의 선제적으로 보험성 인하를 지금 한다면.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네. 패드가 그걸 고려한다면은 이건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려가도 한번 맞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경기 근데 침체를 반영하면서 네. 경기가 그렇죠. 부러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1% 이런 그 빅 디클라인이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도 상반기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약간의 골드락스 형태로 해서 리스타킹의 수요가 오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정도에 전체적으로 이익은 기존의 탄탄한 힘 가지고 올라간다. 거기까지가 적정한 수준의 업사이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면은 우리가 뭐 그냥 반도체 해서 그렇지 사실 칩 메이커부터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소부장이라고 구분하기도 하고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연말 연초에 약간 좀 시기를 판단했을 때 네. 밸류 체인에 대한 투자 판단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오는 게 HBM AI 맞아요, 많이 올랐죠. 뭐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그 ETF도 상장된다 그러는데 예, 두 개인가 그랬어요. 삼성하고 미래하고 네. 나온다잖아요. 다 좋은 얘기인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우리 올랐죠. 한미반도체나 뭐 메카지마에서 그래서 네. 새롭게 들어오실 분들이 당장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B에 그렇다고 이걸 뭐 이익 실현 다 해서 나가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예. 우선순위는 오히려 더 오른 소재주가 나을 것 같아요. 덜 오른 소재주. 예. 네. 감산의 피크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럼 감산에 대한 우려는 미리 반영돼 있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국은 리스타킹의 수요를 받게 되면은 소재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 근데 사실 소재주도 요즘에 좀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아까 HBM이 100 올랐으면 소재주도 한 70, 80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치를 좀 낮추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은 타이밍은 너무 빠르게 급하게 하지 마시다. 근데 HBM 관련되는 주식은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될 정도로 그런 게 안 나오는 한은 새로운 오더가 왕창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못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오는데 우선순위가 꼭 HBM이냐, 일반 장비냐, 아니면 소재냐 했을 때는 밑에부터 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많이 안 기대돼요.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오더도 흐름도 늦어도 내년도 한 2분기 정점을 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래서
아까 소재주, 그다음에 일반 장비, 그다음에 HBM 순으로 많이 빠지는 종목 중심으로 넣으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삼성 하이닉스가 한 5% 정도 막 조정을 받거나 흔들리거나 엔비디아가 5% 이상 정정 받으면 이런 그 장비주들도 안 사는 게 낫고요. 그 시점을 만약 그러면 한 몇 주 뒤에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실적은 잘 나왔으니까 네. 폭락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 못 올라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컨퍼런스 콜에서 내용까지 보시고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에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중국 쪽과 관련된 뉴스가 뭐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중국 쪽에서 관련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우리 반도체에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최근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이 조금 눌리고 변동성이 있을 때 오히려 거꾸로 소재주, 일반 장비 네네. 그리고 HBM과 관련된 네. 그런 종목으로 가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1월이 한 7거래일 정도 남았나요? 네, 그리고 벌써 이제 12월을 우리 다음 주면은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11월에 뭔가 저 월봉 보고 깜짝 놀랐어요. 코스피가 10%나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역으로 이미 우리는 산타가 와 있었던 건지 네네. 이제는 다 산타를 다시 보내줘야 될지 네네, 예. 이런 부분들도 판단하면서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그 랠리는 온 거죠. 이미 어제까지 온 거죠. 아 추수감사절. 네, 예. 그러니까 산타는 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내일 목요일 쉬고 금요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뭐 이렇게 연말 수요 어느 정도 YOY로 한 4% 성장할 것이다. 과거보다 낮더라도 이 정도는 버틴다. 여기까지 반영된 거죠. 네. 제가 오늘 지금 출연하기 전에 이거 실전 나오기 전이죠. 온 걸 준비할 때 올해 코스피는 타방설에서 얘기한 게 2,500 중반, 잘하면 2,500 후반. 2,550에서 5,570 정도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제 올해 내 목표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오늘 아까 그 내용적으로 확인해서 이걸 높일 것인지 여기에 머무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보고 나서 그럼 뭐 만약에 2,500 중후반 가면은 이 실현을 일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내용이 워낙 좋으면은 한 단계 더 높일 수도 있고 이런 중심이 돼 있고요. 포트 중심 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약간 눌렸을 때 다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포트는 반도체 중심으로 잡는 게 한 30%나 20% 이상 들어가는 게 당연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섹터와 무관하게 개별 실적 기반한 성장률을 가지고 가고 현금은 이제는 2,300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당분간은 상황이 없을 거기 때문에 현금은 또 지나치게 많이 갖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 채워넣는다는 개념에서 현금은 한 30% 미만, 20%대 정도로 유지하는 정도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은 요걸 또 수정할 수 있죠. 상상하지 못한 이슈. 세상은 갑자기 상상하지 못한 일이 있거든요. 이런 공연방에서 말씀드리면 뭐지만 뭐 엄청난 글로벌 리더가 아주 위중하다든지 아주 이슈가 생긴다든지 네. 우리 위쪽에 있는 나라가 갑자기 이상한 돌발 항상한다든지 네, 그런 네. 거면은 이 레벨이 다 한 5% 정도 이상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단기적으로 더 기회라고 보는데요. 네.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2,300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진짜. 일단은 한 2,500 중반 정도까지의 롬은 남아있지만 사실 2,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적절한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네, 잘 연말 트레이딩. 연초에 아까 이제 뭐 반도체에서 더 기회를 찾아보고 소재에 대한 어떤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사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